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기로 했죠. 변호사 한 명과 둘이서만 가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보도자료를 오늘 내기는 했는데 외부 일정 모두 중단했습니다. 자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발견하고 바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여고생 4명의 사연 얼마 전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뒤에 우리의 의롭고 용감한 여고생들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전환사채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포함이 됐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일단 빠졌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만나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소개하며 한국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다보스 포럼 연차총회 특별연설에 나섭니다. 이란 외무부가 주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해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입장 정정도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노조가 특정 인물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와 공갈 혐의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기침이나 피로감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주 이상 후유증이 계속된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연휴 기간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보됐습니다. 설날 아침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걸로 보이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환사채에 관련한 횡령, 배임 혐의 약 4,500억 원대라고 적시를 했고요. 대북 송금 의혹도 영장에 포함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영장 심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을 도왔던 수행비서 1명도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오늘 새벽 예상대로 영장을 청구했죠? 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횡령 등 혐의가 담겼는데요. 대북 송금에 따른 외국환 관리법 위반도 포함됐습니다. 원래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김 전 회장 측은 반성한다는 의미라며 영장 실질 심사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신문 절차 없이 제출된 기록만 보고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요. 어제도 거의 종일 이어졌던 거죠? 네,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젯밤 9시가 되기 전 끝났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핵심은 역시 쌍방울 기업 비리 의혹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허위로 공시하는데 김 전 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투자 조합 내 다른 조합원의 지분을 무단으로 감액해 4,5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데도 관여했던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에서 빠졌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구속영장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지시하고 보고받긴 했지만 허위 공시는 실무자 선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고요. 지분 무단 감액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동의를 다 받았고 지분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송금이 이뤄진 것 자체는 인정했는데요. 다만 개인 돈으로 한 거란 입장은 이번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했는데 앞서 태국에서 체포된 금고지기 재경총괄 본부장 김모 씨가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처 등을 안다며 자신은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한때 김 전 회장과 함께 귀국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송환을 거부하고 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 도피 기간이 거의 8개월입니다. 같이 도주했던 인물들 이제 모두 잡힌 겁니까? 네, 김 전 회장을 포함해 해외로 도피했던 쌍방울 관계자는 모두 5명입니다. 이미 금고지기 김모 씨와 김 전 회장, 양선길 현 회장이 붙잡힌 상태에서 어제 수행비서 박모 씨가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박 씨는 김 전 회장 명의의 차명 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박 씨를 국내로 송환해 관련 물증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남은 건 김 전 회장의 조카이면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서 씨 한 명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대학교 건물에서 다른 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받는 21살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에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경찰은 김 씨에게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를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공방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적 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정치권 반응 엇갈리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인연을 부각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 전 회장이 공모한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의 쌍방울이 천안함 폭침테러 주범 김영철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사건입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가 오사마 빈 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준 것과 마찬가지의 범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 자체는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광고비는 후원금으로, 모르는 사이는 잘 아는 사이로 전원이 곧바로 사실이 되어버리는 누구라도 빠져나가기 힘든 검찰발 무한 노프입니다. 이처럼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모욕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홀로 나간다는 이 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여전히 잠행 중이죠. 네, 나경원 전 의원 오늘도 공개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의견을 구하며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쟁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새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연대와 포용, 탕평의 이른바 연포탕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 대통합의 기치를 올리겠습니다. 낡은 진보와 낡은 보수의 틀을 넘어 중도로의 외연을
확장하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전체 당원의 40%가 집중된 영남권, 그중에서도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 김기현 의원 5차 범위 밖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 앞섰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5차 범위 밖에서 따돌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40.3%, 나경원 전 의원이 25.3%, 안철수 의원이 17.2%로 김 의원과 나 전 의원의 격차는 15%포인트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인 5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당대표 당선 가능성에서도 김기현 의원 44.4%, 나경원 전 의원 26.9%, 안철수 의원 12.1%로 조사됐고 김 의원과 나 전 의원의 격차는 역시 5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장외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홍 시장이 나 전 의원 부부를 겨냥해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한다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는데요. 나 전 의원은 홍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허위 주장이고 가족까지 공격하는 무자비함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고 홍 시장도 곧바로 일부 금수저 출신들이 위선과 내부 흔들기로 자기 입지를 구축하려는 탐욕과 위선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여기에 나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한 홍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나 전 의원 측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1,6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는데 이게 무슨 투기 의혹이라면서 이 근거 없는 마타도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틀 뒤면 설 연휴 시작되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보됐는데 설에는 중부에 눈이 내리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해안에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설 연휴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설 연휴에 한파가 온다는데 어느 정도나 추운 겁니까? 네, 나흘간의 설 연휴 첫날과 후반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후반 한파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한 것인데요.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설 연휴 날씨 전망에서 무척 춥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기준 연휴 첫날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집니다. 설날에는 한파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추워집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 낮 기온도 영하 10도에 머무는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치겠고요.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묘나 고향 오갈 때 자차 운전해서 가는 분들 눈 걱정할 텐데 눈 예보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설날에는 중부지방에는 눈이, 남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묘길에는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강력 한파 속에 서해안과 섬 지역에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의 강도가 심한 만큼 내리는 눈도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많은 양이 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의 물결도 연휴 후반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크게 높아지기 시작해서 연휴 마지막 날에는 최대 5m 안팎까지 일기 때문에 뱃길이 끊길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연휴 후반에 한파와 강풍, 폭설로 인해 귀경길에 큰 지장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감소세가 뚜렷한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도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소로 집계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 계량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소인 2만 9천여 명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1만 4천여 명, 2주 전보다 3만 4천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65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47명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33,104명이 됐습니다. 곧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어제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면 일정 정도 유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향 방문 전에 개량 백신 접종을 맞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방 접종이 감염이나 사망 위험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뒤에 있을 수 있는 후유증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 변수가 내일 발표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3주 연속 감소 추세고 설 연휴 뒤에도 서서히 감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XBB 1.5 변이 유입과 이 학교 개학이 맞물려서 봄에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1명은 기침과 피로감 등의 증상이 4주 이상 계속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국가건강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후유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확진자의 24.7%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됐다고 답했습니다. 4주 이상 후유증이 생긴 경우는 여성이 30.7%로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주요 증상은 기침과 가래, 피로감과 인후통 순이었습니다. 전국의 응급실 운영기관 525곳이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정보를 전화 129와 120, 119번과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261개소,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2,823개소가 명절 연휴 진료합니다. 설 연휴에는 낮 시간대에 졸음운전 사고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 환경연구소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교통사고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졸음운전 사고는 일평균 13.3건으로 평상시보다 28% 많았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졸음운전 사고의 42.8%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발생해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스위스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 CEO들을 만나서 자신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풍력 터빈 제조 세계 1위의 기업은 우리나라에 3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악수에 또 악수.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 세일즈 최전선에 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텔과 IBM, 퀄컴 등 첨단 산업 기업들과 무바달라, 블랙스톤 등 금융기업까지 15개 외국 대기업 CEO와 만났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와 LG, 롯데와 한화 등 국내 6대 기업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한국에도 좀 많이 관심 투자 좀 하십시오. 윤 대통령은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소개하며 글로벌 기업인에게 점심이라도 모시는 게 도의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제도가 국제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으면 알려달라, 맞춰갈 수 있다면서 규제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저기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세일즈 성과도 나왔습니다. 풍력 터빈 제조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3억 달러, 약 3,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습니다. 한국에 터빈 부품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3억 불 규모의 생산 공장 투자로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풍력 발전 제조 허브로 도약하는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됐습니다. 세계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다지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밤 행사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에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협력 구상,
특히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마련된 예술가 리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예술은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세상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면서 여러분 같은 예술가들은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화두를 던지는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메시지가 한국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꼭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간담회엔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배우자인 힐데 여사가 마련한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영상작가 이미 홈즈, 싱어송라이터 아키노암 니니, 사진작가 안토니우 플라톤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란 외무부가 이란 주재 우리나라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한 이란 대사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이란 주재 우리나라 대사를 초치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이란 방관영 IS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성명에 따르면 레자 나자피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현지 시간 18일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불러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 대다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을 촉구했습니다. 나자피 차관은 또 이란 자금 동결 등 한국 정부의 비우호적 조치를 언급하며 유효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윤 대사는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또는 한국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장병 격려 차원이었으며 이란과의 관계 등 국가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앞서 어제 주한 이란 대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아랍에미리트가 자국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란 점을 강조하며 관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별도 수정 입장문을 통해 주한 이란 대사관과 한국 외교부는 그간 소통해왔고 향후 소통이 계속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이 소유한 건물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내고 집을 사라는 둥 얼토당토하는 대안을 제시받은 세입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임성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구성된 10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인천 일대에서 주택 300여 채를 빌려주고 전세보증금 2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의 딸이 여러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딸 남 씨가 세입자를 유치한 방식은 건축왕 아버지와 판박이었습니다. 금융권 대출로 집값의 절반가량이 선순위 근저당으로 잡힌 집에 주변보다 낮은 전세가를 매겨서 임차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건물이 통째로 이 집주인 하나의 소유자, 돈이 많은 사람이다. 돈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그렇게 들어온 세입자들은 최근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 기간이 끝났거나 집을 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기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하다못해 검찰청에도 가보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계속적으로 검색도 해보고 또 주위에도 물어보고. 항의가 쇄도하자 딸 남 씨 측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안심전세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거나 기존 보증금에 더해 돈을 추가로 내고 집을 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 하지만 지난해 3월 아버지 남 씨 소유 회사가 딸 건물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며 이마저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후순위 근저당에 대해서 집요하게 몇 사람이 질문을 했고 2022년 7월 전에는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지만은 그 이후로는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딸 남 씨는 일부 세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건축왕 아버지가 벌인 일이라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남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운영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도 찾았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 씨 집에 계시나요?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SNS 단체 대화방엔 현재 100여 명이 모였는데 일부 세입자들은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직 장관 3명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발장을 제출받은 지 4년 만에 부당한 찍어내기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전직 장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늘 전직 장관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는 당시 공직 후보자 인사추천 등을 맡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먼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조현옥 전 수석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자녀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사표를 내라고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관들에게 내정 사실을 또 내정자들에겐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줬다고 봤습니다. 내정자 임명 전에 한 공공기관 내부 인사를 취소하거나 문재인 정부 대선 캠프 출신을 내리꽂기 위해 소관 민간단체 임원도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도 공공기관장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된 이후 지난해 11월 다시 부르고 12월에는 조현옥 전 수석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관 지시에 수동적, 소극적으로 관여한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박상혁 전 인사수석실 행정관과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상급자 지시에 따른 실행에 그쳤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지난 2019년 1월 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수사 착수 4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윗선 관여 부분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은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YTN 우철입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건설산업노조 등 14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아침 8시 10분쯤부터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 사무실 등 5곳과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연합과 민주연합, 건설연대 등 수도권 일대 건설노조 6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노조가 건설사들의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공동 강요와 공동 공갈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와 건설산업노조 영장을 발부받고 건설노조에서는 4명, 건설산업노조에서는 7명을 영장에 적시한 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불참한 데 불만을 품고 도로에 쇠못을 뿌린 화물연대 본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공동재물 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60대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2사람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인천 신항대로 1차선 2km 구간에 걸쳐 9cm 길이 쇠못 700여 개를 뿌려 차량 6대의 타이어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누워있는 자세도 이상했고 약간 발작 같은 걸 일으키는 게 보여서 일단 저희가 먼저 다가가 봤는데 심정지라고 예상을 했고 애들이 뒤에서 이제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발견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서요 생명을 구한 우리 고등학생 4인방의 훈훈한 사연 뒤늦게 알려졌고 보도도 됐습니다. 큰 화제가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김혜민 학생 그리고 안예빈 학생 두 명의 학생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를 막 쳐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예.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작전여고 2학년 6반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작전여고 2학년 6반 안예빈이라고 합니다. 예. 이 지금 보도 뉴스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저렇게 한 생명을 구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막상 당시 그 상황이었더라면 되게 그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못 뛰어갔을 것 같은데 이제 둘이 뛰어갔잖아요. 예. 되게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다음부터도 그 용기를 갖고 앞으로 선한 일 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예빈 학생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희 엄마 아빠도 처음에 듣고 되게 놀라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들으시고 정말 뿌듯하다고 멋지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멋있더라고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멋지다고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렇군요. 네. 예. 평상시에도 길거리 가다가 저런 분이 있으면 도와야지 이런 생각도 하셨었어요? 네. 그랬군요. 예, 평상시에도. 막 이렇게 뭐 끌고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거 잘 못 봐가지고 도와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빈 학생도 평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나요? 네, 사실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막상 닥치니까 그냥 저절로 몸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절로 몸이 움직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당시 상황 지금 저희 화면 뒤에 영상에도 잠깐 나오는데 사진을 보면 바로 이렇게 뛰어가는 화면이 있더라고요. 화면 보면서 잠깐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 화면 나오죠. 언제였습니까? 몇 시쯤 됐어요? 저 때가? 저 때가 축제 끝나고 이제 저희가 밥을 먹고 놀러 가는 길이었으니까 7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시 반 정도에. 네. 어르신이 쓰러져 계셨고 그걸 보고 바로 달려간 거죠. 네. 저런 상황이었으면 조금 멈칫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두 학생이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일단 차로였잖아요. 예. 거기에 심지어 그냥 누워 계신 것도 아니고 엎어져 계셔서 일단 예. 이건 어떻게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누가 혹시 가장 먼저 발견하고 뛰어가신 거죠? 두 분 다 같이 뛰어가신 거죠? 네. 일단 저희가 예. 먼저 발견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엎어져 계신 걸 내버려 두기에는 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신고라도 해주자 하는 생각으로 취해인 줄 알고 네. 근데 보니까 약간 상태가 이상하셨어서 뭔가 저희가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느껴서 한번 보게 됐어요. 예, 지금 저 장면이잖아요. 예. 확인을 해보니까 상태가 어떻던가요? 그때 이제 약간 몸이 딱딱하게 굳어 계셨고 얼굴도 이제 바닥에 약간 엎어져 계셔서 뒤집어서 마스크를 벗겨봤는데 이제 약간 발작도 있었고 거품도 약간 물고 계셨고 숨도 약간 제대로 못 쉬시는 것 같았어요. 네. 빠르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때 쓰러지신 분 보고 나서 이거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제 벗겨봤는데 입술이 파란 거예요.
이제 피부가 이제 색깔이 변하면 되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입술도 펄었고 코에 손을 갖다 대는데 숨을 안 쉬시는 거예요. 그걸 다 해보셨어요? 손에 대보시고? 근데 해봤는데 이제 숨을 안 쉬셔서 그때 심폐소생술을 그냥 바로 해야겠다. 그냥 바로 했어요. 자, 그때 심폐소생술을 바로 이제 실시하신 거예요? 어떻게 네. 하신 거예요?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있으면 예. 깍지를 낀 다음에 깍지를 낀 다음에요? 여기 손꿈치로 예. 이렇게 팔 수직 만든 다음에 네. 이렇게 계속 누르신 거죠? 네.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했어요. 예, 1초에 한 번인가요? 그냥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 어디를 압박을 해야 되나요? 딱 양쪽 젖꼭지가 있으면 그 가운데. 네, 가운데를. 그 가운데를 압박해줘야 돼요. 그게 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막 하면은. 그렇지.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좀 힘들었어요. 혼자 이렇게 할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 어떤 남성분이 오셔가지고 남자니까 내가 더 잘 누릴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냥 옆에서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팔 주물러주고 예.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 남성분이 도와주셨어요. 예빈 학생도 옆에서 다리도 계속 주물러드리고 또 핫팩 이렇게 따뜻하게 체온 유지도 해드리고 그랬죠. 네, 그리고 신고도 예. 했고 제가 신고하는 사이 친구들이 먼저 그러고 있다가 저도 신고한 후에 계속 팔다리 주무르고. 4명이서 굉장히 딱 조직적으로 잘 움직인 것 같아요. 119 신고하고 나서 119 구조대는 금방 왔어요? 일단 심폐소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급차가 마침 딱 오셔가지고 네, 잘 해결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 심폐소생술 몇 회나 하셨어요? 몇 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기억이 잘 그렇죠. 정신이 없어서. 안 나요. 예. 그 응급조치 방법을 미리 잘 알지 못하고서는 저렇게 즉각적인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미리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이 보건의료 쪽이라 이제 학교에서 보건의료부라는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보건의료부 동아리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응급처치 배우고 이제 몇몇 강사들 오셔서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거의 제일 자주 이렇게 배우고 또 토요일마다 이제 자체적으로 공중보건이라고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심폐소생술 배우고 이렇게 응급처치 하는 거. 준비된 학생이었네요. 예. 여러 가지요. 지금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 동아리 사진 맞죠? 네, 예. 맞아요. 예빈 학생도 같은 동아리예요? 저는 다른 동아리고요. 예. 근데 이렇게 실습을 하는 거랑 사실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직접 해보니까 어땠어요? 근데 진짜 모형에다가 하는 거랑 느낌이 완전 유사했어요. 엄청. 유사했습니까? 네. 근데 이게 너무 푹푹 들어가니까 이제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되게 책임감이 갑자기 들면서 되게 그냥 무서웠어요. 떨리고. 얘기한 대로 이게 뭐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얼마 정도나 눌러야 돼요? 그냥 한 4에서 5cm 정도 이렇게 눌러야지 이제 압박을 해야 이제 심장에 무리가 가요. 네. 그 심폐소생술을 교대로 하셨다 그랬죠? 옆에 서 있던 남자분하고 네, 같이. 예. 몇 차례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하고 그분이 하셨는데 이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어서 할게요라고 말을 했는데 괜찮다. 사람 살리는데 그런 게 뭐가 걱정이냐 이러면서. 대단합니다. 예. 동아리에서 평소에 이제 배워뒀던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그 보건의료 동아리에서는 또 다른 어떤 활동들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 약사나 간호사분들, 약간 이런 강사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거나 또 다른 응급처치, 막 붕대 감는 거, 약간 화상 입었을 때 약간 그런 거를 배워요. 그렇군요. 지금 두 학생 말고 또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학생 2명 더 있었잖아요. 그 두 학생은 같이 뭘 도와준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도 같이 사람들 불러 모으고 같이 팔다리 주무르고 했던 것 같아요. 예, 팔다리를 많이 주물렀구나. 예. 그리고 그날 축제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축제에서 이 응급 처치하는 걸 실제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하던데 반응은 어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빈자리가 없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좀 큰일을 하셔서 이제 소중한 생명을 이제 구했잖아요. 그분 지금 60살 넘으셨죠? 좀 네.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혹시 연락 오셨습니까? 네. 아, 그때 뭐라고 연락이 하시던가요? 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생명을 다시 되찾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뻤던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아지셨던가요? 네, 잘 일어나셨다고 아, 들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그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표창장도 받았던데 이런 표창장은 또 처음이죠? 네, 진짜 감사하게도 교육청에서 네. 이제 주셔가지고 이름이 뭐였죠? 무슨 상이었죠? 상 이름이? 교육감께서 주신 상이고 네. 의롭고 용감한 학생들. 의롭고 용감한 학생. 예. 그렇군요. 그 혜민 학생은 꿈이 네. 보건의료 쪽 간호사인 네. 건가요? 어떤 간호사 되고 싶으세요?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이제 환자들을 잘 돌봐주고 되게 희망도 주고 되게 그런 되게 희망적인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 희망적인 간호사가 되고 싶다. 예빈 학생도 꿈이 네, 제가 사실은 이쪽 예. 계열의 꿈이 아니었는데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제 구급대원들이 너무 멋있다고 느껴져서 약간 그쪽으로 계열을 살짝 바꿀 것 같아요. 동아리도 좀 가입을 네네. 할 건가요? 네. 네. 자, 뭐 아무튼 너무 큰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에 여러분 같은 그 작은 학생들의 마음, 귀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게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생명이 위독한 분도 구할 수 있잖아요. 정말 큰일 하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으로 국내에서 자체 핵 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한국 내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를 위해서 한미 간 모의 계획 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한반도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는 미국 확장 억제 능력에 대한 한국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미국 해구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도록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확장 억제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Republic of Korea has made clear that they are not seeking nuclear weapons. But what we are going to seek jointly together with them are improvements in extended deterrence capabilities. 다만 보고서는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모의 계획 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핵무기를 배치하는 데 따른 환경 영향 평가와 핵무기를 둘 위치 등을 미리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무기 재배치 시기와 무기 종류를 구체화하지 말고 핵 저장 시설 건설과 같은 물리적인 준비는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이스라엘처럼 한국도 미국의 미사일 조기 경보 체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영국, 프랑스 등 입장이 비슷한 핵 보유국과 다자 핵 우산을 형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확장 억제가 물리적 역량 못지않게 심리적 측면도 중요하다며 미국이 워싱턴이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을 구할 거란 믿음을 줘야 남북한 모두에게 확장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한이 그제와 어제 이틀간 우리의 정기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대외 메시지를 따로 내지는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2-2023 과업과 예산, 평양 문화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그제와 어제 이틀간 열린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 주석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 보도를 보면 김영철은 호명된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 주석단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주석단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철은 모든 당직을 내려놓은 채 국무위원 자격만 유지하면서 회의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통일부는 그제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평양 문화보호법을 채택한 데 대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발표문 표현을 볼 때 이같이 추측한다면서도 이 법에 한류 통제 의도가 포함됐다고 보는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률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현재 단계에서 평가하기엔 이른 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에 헬기가 추락해 헬기를 탄 내무장관 등 14명이 숨졌습니다. 헬기가 유치원에 추락하면서 어린이들 피해도 컸는데 기체 결함과 비밀 공작 등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키이우 외곽 브로바리 지역 유치원과 주거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건물 위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서졌고 덥게 가려진 시신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갑자기 헬기가 덮친 유치원의 내부도 크게 파손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 내무장관과 어린이가 숨지는 등 4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모나스티르스키 내무장관이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최고의 관료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프랑스제 슈퍼 퓨마로 내무부와 국가비상서비스 소속 고위 관료들을 태우고 전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기체 이상 안전수칙 위반, 비밀 파괴 공작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Перше треба сказати, що за рано робити висновки, зараз вже розпочато кримінальне провадження і слідчі служби безпеки України, Національної поліції, ДБР зараз будуть працюват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젤렌스카 영부인은 최근 자국민 45명이 숨진 비극에 이은 이번 사고로 인한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ще один складний важкий день для всіх нас. Сьогодні в нас нові втрати. І тому я ще більше вдячна за те, що ви сьогодні з нами. 지난 14일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드니프로 지역 아파트가 무너져 45명이 숨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4도 가까이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빛이 흐려 아쉬운데요.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유입되겠고요. 퇴근길에는 곳곳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광주와 전북, 대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미세먼지는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눈비는 퇴근길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최고 5cm, 경기 남동부와 충북 북부에 최고 3cm,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부산 4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상 1도, 광주와 대구 4도로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첫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연휴 마지막 날에는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설 당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곳곳에 눈비가 내리며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빙판길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기로 했는데 1차 때와는 달리 변호사 한 명과 이렇게 둘이서만 가기로 했죠.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궁지에 몰린 나경원 전 의원. 외부 일정은 중단한 채 자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